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입니다. 오늘 통찰력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 세션 오늘 강의에서는 많은 분들이 녹화 방송으로 좀 들으신다고 그래서 어, 참여자가 오늘 채팅창에 참여자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녹화 영상으로 들으셔도 또 차근차근 공부를 잘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메일로 또 우리 그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또 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에서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들 찾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치와 규칙부터 학습하듯이 경제 기사에 대해서는 경제에 대해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팩트 앤 스코어가 축적되면, 운동을 관찰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잘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이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굳이, 어, 팩터와 스코어를 축적해서 보지 않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팩터와 스코어가 축적되면 이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을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운동은 다 변화되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게 있고, 운동은 변화된 것들이죠. 그래서 그 변화된 변화 혹은 운동, 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면, 꾸준하게 팩터와 스코어를 축적하는 것, 즉,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제 이치와 규칙은 이제 별도로 꾸준히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치와 규칙은 꾸준히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경제 기사를 보면서 차근차근 팩트 스코어가 쌓여서, 운동을 관찰하는 것도 조금 지나서 변화를 분별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기사를 보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구분해내는 것은, 시간을 기준으로 변하는 걸 자세히 추려내면 될까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한 것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존재가 운동을 하면서 그 운동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를 들면은 최인식 박사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제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건 다 변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운동에 가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분류해서 끊임없이 분류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 이러려면 이제 어제 오늘 기사를 비교하거나 지난주와 이번 주 기사를 비교하고 더 나아가서 지난달, 이번 달 평균치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운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인데, 변하지 않는 이치는 변화나 운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렇죠. 아래와 같은 시각과 과정을 통해서 뉴스 보고 판단하면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상하관계나 포함관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뭐 예를 들면 패턴 사이클, 붕괴, 혼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요. 뭐 예를 들면 붕괴나 혼돈,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뉴스 기사로는 살펴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을 가지고 운동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끌개, 창발, 뭐 자기저주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컴플렉스 시스템을 가지고 사고를 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또 보는 기술이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좋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음, 궁금한 것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이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 강의를 쭉 우리가 이제 했고요. 거기서 이제 질문들 또 공부들을 잘 하셔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들, 변하는 것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분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물리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 많다고 그랬죠. 예, 그렇지만 관계 변화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변화의 대부분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변화의 이치다. 변화
이치 혹은 변화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의 이치를 이해하면, 즉,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변하는 것들도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이치와 법칙을 따라서 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변화나 운동들은 절대로, 어, 뭐라고 할까요?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치를 따라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요. 또, 목적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무엇을 먹거나 어디를 가거나 뭐 하는 것들, 전부 목적이 있고, 또 운동할 때는 운동의 원리, 이치들을 따라서 다 되는 거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운동들이 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거나 규모가 커지면 그것을 우리는 무질서다라고 그냥 표현하죠. 즉, 무질서는 내가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서가 없이 변화하는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을 볼 때 저 안에 어떤 질서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안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를 이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통찰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무질서하다고 보고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목적이 없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얻어낼 게 없다. 통찰력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제 그런 거 말씀드렸고요.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분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이 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일단 분류해 놓고 그 안에서 기본 원칙들, 이치, 뭐 법칙, 규칙 이런 걸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고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쩌든지 간에 뭐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늘 제가 기본 어떤 데서 말씀드렸지만 통찰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 쪼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화에도 기본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변화를 주도하는 힘이 있고, 그래서 변화를 주도하는 힘을 이치 법칙에 대입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화를 주도하는 힘을 이치와 법칙에 대입하면 확률적으로 또 예측할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을 찾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논리와 확률적 시뮬레이션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변화에 대한 이제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는 현재에 있다. 즉, 미래는 단절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변화, 즉, 운동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현재에 있는 겁니다. 지금의 운동하고 오늘의 운동하고 내일의 운동이 단절적이진 않아요. 전부 다 연속선상에 있죠. 그래서 미래는 현재에 있는 거고, 현재의 운동들을 분석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운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죠. 가정을 세우는 거죠. 혹은 경우의 수를 세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시나리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경우의 수에 모든 사람은 또 다 시나리오를 잘 짜거든요. 시나리오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잖아요.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장선에 있다. 그래서 그것도 변화의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미래를 변화시킬 때는 미래 변화를 예측할 때 혹은 우리가 이제, 어, 통찰력을 발휘할 때는 미래 변화를, 혹은 운동을 시키는 힘을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운동을 예측하려면 두 가지를 이제 미래 변화, 미래 운동을 예측하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늘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죠. 하나는 그 어제까지의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미래 운동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주목하고 있는 운동의 주체가 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운동의 주체의 특성에 따라 특성을 분석하다 보면 운동을 하는 그 운동의 목적이라든지 또 운동의 기본적인 형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누적된 운동들을 보면서 두 개를 그렇죠? 이렇게 비교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변화, 운동을 시키는 힘을 찾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과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또 강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화를 주도하는 힘이 있는데 이걸 추동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포스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추동력을 조금 심층 분석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과 10가지 범주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을 그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툴 중에 하나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대입해서 설명을 해보면 실체 안에는 형상인 진료인 운동의 목적이 있어.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변화의 주체. 인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추동력이라고 합니다. 아, driving forces. 어, 혹은 뭐 추, 변화를 주도하는 힘의 주체,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능동, 수동, 장소, 시간, 상황,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죠. 늘 변해요. 네. 그래서 변하는 것은 주로 이런 것에 관련돼 있는 거죠. 성질이 잠깐 변하다든지, 양이 변한다든지, 관계가 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이런 틀에서도 우리가 좀 구별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실체는 진료인과 형상인이 합쳐져서 드러난다라고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료는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이제 원소재고 이것이 형상에 의해서 형태가 주어지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이 돼요. 네. 그리고 이 실체는 이게 이제 스테더스죠. 진료인과 형상인을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스테더스는 진료인과 형상인. 진료는 원소재고 형상은 형태죠. 네, 형태죠. looking 어떠냐? 그러니까 모습이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 그 안에는 뭐 인간이 세포로 구성되듯이 다 그렇게 이제 원소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체를 설명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와 형상인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이 진료와 형상인이 스테더스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체는 또 운동이가 목적인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인은 운동하는 어떤 법칙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사람이 팔을 운동시키는 혹은 다리를 운동시키는 그런 어떤 법칙, 뭐 이치, 법칙 이것과 뭐 사자나 또 고양이나 예, 이러한 동물들이 어,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의 법칙은 또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제 운동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적인도 있죠. 예.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목적인이죠. 인간은 이제 뇌에서 이 목적들을 구성하죠. 예. 그래서 이 운동인과 목적인이 합쳐져서 운동을 하는 거죠. 예. 이 실체가. 예.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져서 변화, 생성, 운동, 소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생사와 변화를 결정하고, 목적인은 그 실체가 사용되는 본래의 용도, 뭐, 지향점, 행동의 목적을 부여하는 정신적 원인들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설명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이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철학적으로 또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고 뭘로 구성되었는지 그 안에 그다음에 모습은 무엇인지 그 안에 운동의 특색은 무엇인지 A라는 실체, B라는 실체는 운동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모든 운동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주체에 따라서 운동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A라는 주체와 B라는 주체와 운동의 특성이 다르다면 A라는 실체의 미래 운동을 예측하려면 A라는 실체의 운동의 어떤 특성들을 본래 가지고 있는 운동의 특성들,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성과 그 특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나타났던 그 운동의 행위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걸 가지고 미래 운동을 예측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쪼개야 돼요. 그래야 쪼개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쪼개야.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목적인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자꾸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아 이렇게 좀 사고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사실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저 안에 저 어떤 그 실체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상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떤 운동의 특성을 가졌느냐, 그다음에 저 사람은 저 주체는 저 실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뭐 요런 부분들을 질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노력하셔라라는 거죠. 어쩌든지 카테고리입니다. 자, 어 이제 저는 이제 또 실체를 나눌 때 또 다시 또 나눠요. 자연적 실체와 인공적 실체 이렇게도 나눠요. 자연적 실체는 뭐 신이나 사람, 이제 사람은 개별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향력 있는 개인. 예를 들면 연준의 파울 루장은 계속 제가 관찰하는 자연적 실체 중에서 사람이고 개별자, 영향력 있는 개인 한 사람이에요. 그 파울이라는 사람이 변화에 굉장히 지금 금융 경제 시장에서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파월의 말 한마디, 움직임 한마디, 움직이는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이라는 사람이 어 변화를 주도하는 힘을 발휘하는 주체라는 거죠. 예. 자연적 실체고. 그리고 집합도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 뭐 혹은 어 지금 보면 이제 그 러시아라는 국가.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국가죠. 자연적 실체입니다. 그래서 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드라이빙 포스의 주체죠. 우주를 뭐 구성하는 기타 생물, 무생물도 마찬가지고요. 인공적 실체가 있습니다. 기계나 화폐 등 인간이 말하는 인공물이죠. 예를 들면은 초거대 AI. 굉장히 중요한 인공적 실체죠. 변화를 주도하는 힘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자,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모든 실체는 제가 이제 그렇지만 이를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고유한 사원인과 10개의 범주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초거대 AI는 인공적 실체인데 굉장히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드라이빙 포스인데 이것의 성질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인공지능과 로봇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인공지능과 자동차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인공지능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인공지능이 어떤 장소에서 사용되는지, 어느 시간대에 주도적, 즉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간, 점점점 미래로 갈수록 인공지능의 미래의 시간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흘러갈수록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크겠죠. 그래서 시간적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얘가 능동적으로 발휘하느냐, 수동적으로 사용되느냐, 뭐 이런 거,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은 이제 늘 이런 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라는 인공적 실체는 변하지 않는 실체이지만 그 실체 안에는 진로인과 형상인과 운동인과 목적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의 10가지 범주처럼 성질에서부터 시작해 상태까지가 계속 변한다는 거죠. 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측할 때 미래 시나리오를 쓴다라는 것은 이 변화하는 부분들,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뭐예요? 진료인, 형상인, 예, 그다음에 운동인, 목적인 이 부분들은 변하지 않는 어떤 요소들이죠. 혹은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요소들이죠. 이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다음에 변화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 과거에 비해서 10년 전과 비해서 성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뭐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서 기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고요. 근데 이 운동들이 인공지능의 인공적 실체인 인공지능이 성질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상태가 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 변하지 않는 진료인과 형상인, 운동인과 목적인 요 안에 있는 어떤 특성,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보여줬던 운동들, 이 10가지의 변화의 범주가 이제 변하는 거죠. 변화를 운동이라고 그랬죠. 이것들을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또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이클을 찾아내는 거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과 부딪혔을 때 특이한 반응을, 패턴과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게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잘 분류한 다음에 미래에 이것을 우리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럴 경우 A라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B라는 경우가 될 수,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시나리오를. 단지 그 경우의 수를 만들 때, 설명할 때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변화는 실체들이 각각 자기 목적에 따라서 운동할 때 10개의 범주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의 총합이다. 라고도 설명되고요. 뭐 제가 이제 나중에 생태학적 사회 구조 분석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뭐, 이 분석 안에서도 우주 안에 있는 시체들과 그것들의 변화를 생태학적으로 연결해서 고려한 이제 계층 안에서 분류하는 기술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힘의 주체가 있고 힘이 있죠. 네, 추동력의 주체가 있고 추동력이 있습니다. 힘은 어, 변화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힘은 실체와 사건들의 집단,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통찰력 향상은 신문이나 뉴스에 떠들썩하게 거론되는 사건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추동력이죠. 관심, 추동력 혹은 추동 주체. 이렇게 두 개가 합쳐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조금 이제 단어를 쓰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관심을 갖는 생각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파헤치고 추적하고 감시해야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겉에 드러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변화의 실체가 아니죠. 실마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먼저 사건들을 하나 힘으로 변환시켜 작업을 해야 되고, 왜냐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는 변화, 힘, 힘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주체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주체는 짧게 언급이 되죠. 그래서 변화가 워낙 많으니까 변화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들을 하나의 힘으로 변화들을 다 묶어서 같은 변화들 혹은 같은 분류에서 나올 것과 같은 이 변화들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은 힘의 주체가 있고 힘의 성질이 반영된 운동으로 구성된다.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주체가 가진 힘의 성질, 위치, 시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눈에는 사건들, 에, 변화의 어떤 형태들이 사건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을 묶어요. 비슷한 것끼리. 그러면 이건 비슷한 힘들이다. 그러면 이제 묶어보다 보면 그 뒤에 그러면 어떤 주체가 이런 힘의 근원이냐라는 부분들을 어,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 실마리들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신문 기사들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힘부터 차례차례로 쌓아놓죠. 이게 이제 힘의 수준도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힘의 주체들도 레벨이 있죠. 이 부분도 또 나중에 시스템 싱킹 기술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혹은 힘의 주체의 운동 방향, 속도, 뭐 지속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이것을 이치어 법칙에 다시 집어넣어서 미래 운동을 예측하는 뭐 그런 또 그 작업들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이 말로는 여러분이 다 이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묶을 수도 있고, 또 레벨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이치에 넣어서 운동을 또 예측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만 그냥, 그런 방식이 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것 하나하나는 이 기술들을 하나하나씩 배워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 개론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어디에서 일어날 사건을 집중 관찰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신문이나 뭐 혹은 책이나 혹은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거부터 먼저 봐야 됩니까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제 과학 기술이 변화를 많이 주도하죠. 그래서 과학 기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주 보셔야 되고, 또 인식을 형성하는 사건들이 있죠. 네, 사건들.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사건, 뭐, 긴축 사건, 뭐 이런 거죠. 그런 사건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이 무르익는 주변부들. 이 부분들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지식은 항상 주변부에서 생겨서 무르익는 거고요. 위대한 혁신가들은 모두 주변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보통 처음부터 보긴 힘들어요. 이거는 어, 어떤 전문적인 잡지, 뭐 예를 들면 과학기술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이 신문에 나온 경우에는 과학기술 어떤 특정의 신문에 나온 것은 이미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고요. 이 주변부, 새로운 어떤 지식, 새로운 도전, 어떤 새로운 어떤 발견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잡지에 있어요. 예를 들면 네이처지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있죠. 혹은 이제 과학기술 논문들이 막 나오는 뭐 혹은 기술 보면 인공지능 논문들이 나오는 논문들을 쭉 그 발표되고 공유하고 있는 전문가들만 뭐 이런 데서는 새로운 어떤 도전, 뭐 새로운 지식, 새로운 발견, 새로운 가설 뭐 이런 게 나오죠. 이런 영역에 있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신문쟁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굉장히 조금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으면 이제 그때 신문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신문을 통해서는 이 새로운 지식이 무르익는 주변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싶으면 이제 전문 잡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전문 잡지를 보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다, 모니터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실체, 사건, 뭐 힘,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뭐 추동력, 뭐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은 어,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혹은 또 다른 미래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쓰느냐라는 부분들을 어, 일종의 이제 프로세스죠. 프로세스들을 여기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작업들을 해보기 전에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그 예측 프로세스가 혹은 통찰의 프로세스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하나하나들이 차근차근 그리고 순서에 맞게 아, 접목되면서 단계를 거쳐서 예측 시나리오를 쓴다. 혹은 통찰력을 발휘한다. 아, 라는 거. 그 정도로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나리오를 쓸 때도 또 여러 또, 그 기본 미래, 또 다른 미래, 뭐 이렇게 이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조로. 이 부분들도 역시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 기술을, 기법을 가르쳐 드릴 때, 그때 가서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물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제가 했던 강의들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100%그 강의를 다 듣고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뒤에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할 예정이 돼 있더라도, 그 맥락에서 그것을 잠깐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통째로 모두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또 뒤에 가서 배우면 자연적으로 또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구나.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여기서는 철학과도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도 이렇게도 접목을 시켜서 한번 보는 거라. 뭐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런 거구나. 이거 프로세스가 있네. 뭐 이런 거. 이런 정도로만 알고 넘어갈 때는 이제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하나하나 그것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미래,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할 때도 역시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기준을 가지고 또 저희는 또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게 또 적용되는 사례니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도 또 분류하는구나.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것이 예측 가능한 미래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또 구분할 때에도 중요한 어떤 기준 중에 하나로 사용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일단 분류에 대해서 하나 배웠고요. 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 자, 이제 사실을 정리 축적하는 부분의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것을 정리하자고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이거 분류해 놓고,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로 정리하는 기술을 또 배워야 돼요. 비판적 사고로 정리하는 기술. 음, 오늘은 이제 이 비판적 사고로 정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 기술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걸 이제 강의를 쭉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음,
두 번째 강의가 이제 1월 두 번째 강의가 오늘 첫 번째 강의고 두 번째 강의가 이제 아, 내일 하기로 했는데 어, 오늘 제가 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이 비판적 사고를 할 때는 조금 이제 워크숍을 좀 해볼 건데 이 워크숍을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숙제 아닌 숙제죠. 그렇다고 뭐 숙제를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다음번 강의를 듣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어, 사고기술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고 그걸 한번 해보시고 또 다음번 또 강의 때 들으시고 뭐 이런 이제 패턴을 좀 쓰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지금 워크숍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가르쳐 드리고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그 숙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엑스트라니까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제 그래서 그 숙제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어, 31일 29일이 아니라 두 번째 강의는 이틀 정도 후에 1월 31일 화요일 저녁 9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조금 어, 뒤로 미뤄서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또 다시 이메일로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그때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비판적 사고 기술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판적 사고 기술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싱킹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꼭 미래 예측 또 통찰력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고 기술이에요. 네, 이 비판적 사고 기술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훈련하는 것은 신문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더 나아가서는 학문적 진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비판적 사고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 기술은 음, 사실 좀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시나 수필이나 뭐 이런 걸 소설을 읽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학문적인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에는 뭐 학문이라는 게 어떤 현상에 대한 논증이잖아요. 주장이고. 그래서 이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하면서 뭔가를 더 배우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조금 과장해 설명하면 이 비판적 사고 기술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학문적 진보가 굉장히 더디다 혹은 학문적 진보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고요. 당연히 통찰력도 중요하죠. 신문을 읽는데도 중요하고요. 이 비판적 사고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 기술이 없으니까 소음과 신호를 구별을 못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정보가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뉴스도 굉장히 많고 유튜브에서도 강의도 굉장히 많고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보가 너무 많을 때는 이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정보를 필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가짜냐 아니냐. 네. 그다음에 이게 수준이 높은 어떤 그 주장이냐 아니냐. 어떤 게 부족한 거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고 정보를 막 받아들이면 특별히 지금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보고 싶은 것을 계속 보게 하는 확증 편향적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보지 않으면 이런 뉴스든 뭐 신문이든 혹은 그러니까 그 동영상이든 유튜브든 내가 보고 싶은 것, 즉 비판적 사고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뭔가 논리적 오류를 가진 쪽에 틀린 쪽으로 계속 내가 관심을 가지면 그쪽 정보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만 보여주는 거죠. 혹은 계속해서 편협한 정보, 혹은 자기 논리적으로 뭐 뒤에 이제 배우겠지만 일반화의 오류를 계속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정보만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어, 잘못된 사고관을 이제 만들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어, 그 분류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게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면 전부 다 틀리는 거죠. 자, 비판적 사고는 저는 이제 이걸 평론적 사고, 검사적 사고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제가 이제 평론적 사고, 검사적 사고라고 얘기하느냐?
검사는 이제 인스펙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느냐는 두 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 비판적 사고는 혹은 평론적 사고, 검사적 사고는 자신이나 타인의 아이디어 혹은 주장, 뭐 추론이나 가치 표현들이 이제 주장들이죠. 혹은 논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종합하여 판단하는 기술이죠. 판단한다는 말은 평가하거나 결론을 도출하거나 해석하는 거죠. 네, 이때 사용되는 기술이 비판적 사고 기술이에요. 이 비판적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 비판적은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그러는데요. 사전적의 의미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이건 어떻게 났네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서 판단하는 것, 혹은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전체 의미와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일이다.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예요. 어, 이 비판적 사고는 비난이나 비난은 이제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거죠. 혹은 잘못을 공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네, 공격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어, 이 크리티컬, 이 단어, 좀 더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바꾸면 이제 크리틱이라는 이 단어의 이 어원이 있어요. 이 어원은 판단 혹은 검사, 인스펙션을 뜻하는 라틴어 크리티쿠스가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할 때 이 크리틱이라는 이 명사형은 이제 크리티컬이 이제 형용사잖아요. 크리틱은 평론가, 비평가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비판적 사고를 평론적 사고, 검사적 사고라고 또 제가 말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어에서 이 비판적, 영어는 크리틱 그러면 좀 이렇게 분명한데 한국은 이걸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걸 비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는 말이 누구를 비판한다. 뭐 북한에서 뭐 자아 비판 막 이러잖아요. 예, 저 사람을 비판한다 막 이런 것에서 단어 자체가 이 비판이라는 이 한국어 단어가 약간 부정적인 인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 그러면 굉장히 조금 부정적 사고 이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비난처럼 상대방의 어떤 말에서 혹은 주장에서 잘못이나 결점을 책 잡아서 저 사람을 막 나쁘게 말하고 공격하는 그 잘못을 막 공격하는 행위에 사용되는 무기로 비판적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크리티컬 싱킹은 평론적 사고, 그러니까 비난을 하는 거, 잘못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주장이 맞는지 검사해 보는 거죠. 즉, 공격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 사람의 책을 잡아서 저 사람의 주장을 책 잡아서 틀린 것을 탁 꼬집어 내 가지고 막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고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혹은 떠도는 이야기들의 주장들을 그게 전문가라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평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혹은 저 주장이 가리키는 바가 정말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검사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판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크리티컬 싱킹을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측면을 한다면 평론적 사고, 뭐 검사적 사고라고 좀 그 뭐라고 할까요? 번역을 했다면 훨씬 이 크리티컬 싱킹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크리티컬 싱킹을 비판적 사고라는 말이 워낙 이제 일반화된 이제 그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만 개인적으로는 평론적 사고 혹은 인스펙션, 검사적 사고라고 번역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리티컬 싱킹을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신문을 읽을 때 크리티컬 싱킹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검사, 인스펙션 좀 해보겠다. 이 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글을 내가 평론해 보겠다. 네, 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이제 읽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음,
좀 더 신문을 보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각도, 새로운 시각, 새로운 태도, 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주는, 혹은 평론적 사고가 주는 유익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 왜냐하면 평론을 하려면, 검사를 하려면 논리 정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생각이 계속해서 논리 정연한 생각이 훈련되는 거죠. 거꾸로 크리티컬 싱킹을 배우면 아 이게 논리 정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법인 거라고 또 알게 되는 거죠. 두 개가 이제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문도 논리 정연하게 보는 거죠. 그냥 신문을 써서 읽는 대로 저쪽에서 보통 이제 글을 쓰면 기본적으로 글은 그러니까 force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평론적 사고로, 검사적 사고로 인스펙션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그 힘에, 그 권위에 의해서 신문은 기본적으로 일반인도 권위가 있어요. 언론이라는 단체가 갖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권위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평론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고 막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평론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것을 논리 정연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예,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논리 정연하게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평론을 좀 해보고 검사, 인스펙션을 해본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각이 논리 정연하게 어떤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작동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당연히 또 논리 정연한 생각의 어떤 훈련들, 기술들, 능력들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정보를 간과하거나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죠. 예, 그렇죠. 이게 성급한 오류를 내리거든요, 바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오류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신문 하나 읽고 동영상 몇 개 보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죠. 저 사람은 어떠다, 누구는 어떻다, 뭐 이런 거다, 세상은 어떻다, 뭐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결론이 자기가 스스로 평론, 자기의 생각의 힘을 가지고 평론해서 인스펙션, 검사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렇다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결론이 아니에요. 남의 결론, 특정한 사람의 결론을 내 결론으로 그냥 내가 받아들인 것뿐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 과정에서는 전혀 자기의 주체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끌려가는 거죠. 이게 복종하는 거죠. 예.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의 생각의 노예가 돼버리는 예.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가치 있는 정보 혹은 가치 있는 사실과 그렇지 않는 정보 사실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줘요. 자,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야 아 저건 가치가 있고 없고 저거는 가치 있는 사실이고 아니고 뭐 이런 것을 이제 구별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또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변하는 것 중에서도 가치 있는 거, 가치 없는 거, 변하지 않는 것에서 가치 있는 거, 이걸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내 나름대로의 통찰력이 생겨요. 나름대로의 통찰력은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적 의식인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주체적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 주체성을 확보해야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현상을 파악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주체성이 있는 사람이 좋은 의사결정을 내려요. 그 주체성이 물론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기의 스스로의 힘, 과학적 탐구의 힘으로, 과학적 사고의 힘들로, 철학적 사고의 힘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굉장히 많은 변화, 큰 변화가 있는 데서 자기가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가 있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려야 그 후회가 좀 덜하는 거죠. 그리고 실수를 했더라도 어떻게 돼요? 스스로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한 사람만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 완벽한 의사결정을 못 하잖아요. 실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야만이 실패를 했더라도 실수를 했더라도 틀렸더라도 스스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어떻게 돼? 발전하는, 즉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적 생각을 촉진해. 이게 바로 이제 그 말입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비판적 사고 기술이다. 정보를 분류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분류하는 기술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은 비판적 사고가 밑에 깔려 있어야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 기술, 크리티컬 싱킹, 평론적 사고 기술, 검사적 사고 기술, 이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물론 이제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역적, 특별히 이제 이 비판적 사고 혹은 평론적 사고, 검사적 사고는 지역적인 문제들까지 디테일하게 전부 다 인스펙션을 하지만 그것 하나만은
지엽적인 어떤 걸 끄집어서 투집 잡으면서 막 말꼬리 물면서 막 공격하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그건 뭐예요? 비난이에요. 공격이죠. 문제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것은 이제 비판적 사고, 평론적 사고, 혹은 인스펙션, 검사적 사고의 나무,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ritical thinking tree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critical thinking을 한눈에 보게끔 그림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면 크리티컬 싱킹의 아주 중요한 모든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습득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큰 그림에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제가 빨간 했죠. 이게 주장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이슈, 이유, 결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유를 얘기할 때 이때 가정, 증거, 추론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추론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거나 확인된 정보로부터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방식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될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무호성을 유지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일관성은 주로 이슈와 결론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유를 다루는 영역에서도 가정을 또 일관성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무호성이라는 것은 가정과 추론, 증거들, 즉 이유의 부분에서 이 이유의 부분을 가정, 증거, 추론 뭐 이렇게 이제 또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무호해야 돼. 틀림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일관성, 무호성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리티컬 싱킹 트리를 설명할 때 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효성이라는 것은 잘못이 없고 확실하고 진실하고 그 가운데 거짓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 그림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고요. 자,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오른쪽에 제가 위에 지금 보셨던 그림을 이제 각 파트로 쪼개서 각 파트마다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슈, 이유, 결론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장의 구조라. 핵심 구조예요. 핵심 구조는 누군가 뭔가를 주장할 때는 그 구조가 이슈,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 그리고 결론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리티컬 싱킹이라는 것은 이제 이걸 하나하나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이슈가 뭐냐? 말하는 이슈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문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얘기하느냐. 이 사람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네. 핵심 이슈가 뭐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근데 이제 글을 보면 이거를 쭉 보면 어떤 데는 이게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글이 있어요. 근데 틀린 거죠. 근데 크리티컬 싱킹을 딱 하면 그게 딱 레이더에 잡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자, 먼저 주장하는 이슈와 결론이 무엇이며 둘 간의 조합이 제대로 맞았는지를 간파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슈가 있고 이유가 있고 결론이 있죠. 그러면 일관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자기가 이유를 들잖아요. 이유에 이제 추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런 이유로. 이러이런 이유를 들 때는 나는 이런 가정하에서 이런 추론을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증거는 이거다. 뭐 이게 이제 이유를 전부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봐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 이유를 설명해 봐라.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 이런 거죠. 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게 이슈와 결론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럼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유를 들어봐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가정에서 이런 증거를 사용해서 이런 추론을 해서 나는 내 결론에 도달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논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주장을 그, 주장을 펴는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걸 만나면 그 사람이 던진
주장하는 이슈, 그리고 그 결론이 둘 간의 조합이 제대로 맞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라 첫 번째 봐야 될 게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말이에요. 크리티컬 싱킹에서는. 그러면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슈는 기술적 이슈가 있고, 가치적 이슈가 있고, 예측적 이슈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그래서 기술적 이슈는 뭐냐면, 예, 기술적 이슈는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술은 영어로 보지만 이거는 테크놀로지 기술이 아니에요. descriptive, description, 뭔가를 기술하다, 설명하다라는 거죠. 예, definition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혹은 descript, 뭔가를 쭉 내가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이슈는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술을 결론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기술이란 대상이나 과정의 내용과 특징을 있는 그대로 열거하거나 기록하여 서술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기술적 이슈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이슈를 다루는 논쟁에서는 결론도 기술적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 이런 거죠. 분명히 기술적 이슈를 다루는데 그러면 기술적 이슈를 다뤘으면 결론도 기술적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술적 이슈를 다루면서 가치적 결론을 내려요. 이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은 이슈와 결론이 일관적이어야 된다. 기술적 이슈를 다루는 거면 결론도 기술적 결론을 내려야 되고, 가치적 이슈를 다룰 때에는 가치적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게 일관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이 일관성이 흐트러진다라는 거죠. 흐트러지면서 이상하게 논리를 끌고 가는 구조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크리티컬하게, 평론적으로 혹은, 검사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을 잘하면 이게 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짜 뉴스가 실제로 근거도 없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근거 있는 것을 기반으로 근거 없는 거나 상관없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 말을 잘고 글을 잘 쓰니까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서 그렇게 쓸려가는 거죠. 네. 그것도 가짜 뉴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별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인생이 고달퍼지고 따라서 투자를 하면 투자의 실패가 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이슈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엇이 고혈압을 일으키는가?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이 기술적 이슈예요. 그러면 기술적 이슈를 내렸으면 이제 질문이 이제 논쟁의 포인트가 이거죠. 기술적인 이슈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럼 무엇이 고혈압을 일으키느냐라는 이슈를 가지고 막 토론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고혈압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다? 라고 내용과 특징을 있는 그대로 열거하는 식으로 결론이 도출돼야 돼요. 기술적 결론이 나와야 되죠. 네, 기술적 결론이 나와야 되죠. 이에 반해서 이제 규범적 이슈라고도 하고 가치적 이슈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규범, 어떠해야 된다, 마땅히. 혹은 나는 이런 것을 마땅히 그래야 이런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땅한 행동 양식이나 원칙이 무엇이냐를 결론을 내리는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사형은 폐지되어야 되는가? 이거는 기술적 이슈가 아니에요. 사형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사형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예. 이런 이슈는 규범적 이슈예요. 가치적 이슈죠. 예. 그러면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는 뭐가 나와요? 가치적 결론이 나와야 돼요. 가치적 결론이. 어, 예를 들면 이제 이슈가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되는가라고 이제 나온다면 결론에서는 규범적 가치 결론 내려야죠. 사형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된다. 혹은 나는 사형제는 폐지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일관성이 계속 있어야 되죠. 네. 기술적 이슈는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다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 무엇이냐를 결론적으로 도출해야 되고, 규범적 이슈는 내가 선호하는
혹은 더 나은 가치가 무엇이냐를 결론으로 내는 거죠. 혹은 이 시대에 인정될 수 있는 다수가 선택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객관적 사실인 거죠. 객관적. 누가 이것을 뭐 100명 중에 뭐 99명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관없이 객관적 사실. 이제 이게 뭐예요? 기술적 이슈는 예를 들면은 중세에 어떻게 돼요? 예, 지구는 돈다. 예, 태양이 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객관적 사실을 발견해서 지구가 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건 어떻게 돼요? 객관적 사실을 얘기했죠. 이게 기술적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 기술적인 이슈, 기술 결론은 얼마가 받아들이냐 마느냐 상관없이 객관적 사실을 발견한 것을 과학적 발견을 기술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는 뭐는 어떻느냐? 이것에서는 기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기술적 이슈를 얘기하면서 가치적으로 받아들여요. 나는 보니까 태양이 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그 가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섞이는 거죠. 네. 규범적 이슈는 내가 선호하는 혹은 더 나은 가치가 무엇이냐를 결론으로 내죠. 비판적 사고는 혹은 평론적 사고는 혹은 검사적 사고는 이슈와 결론이 일관성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틀리면 그 자체로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술적 이슈를 주장하면서 결론을 규범적 이슈로 교묘하게 끌고 가서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예측적 이슈죠.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인간을 파괴할 것인가? 이 부분은 새로운 발견이 객관적으로 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술적 이슈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간을 파괴할 것인가라는 것이 가치적 이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따로 뽑아서 예측적 이슈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 예측적 이슈는 예측적 결론을 가야 돼요. 예측적 이슈를 던져놓고 예, 규범적 혹은 가치적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측적 결론은 어떻게 내냐면 기술적 결론과 가치적 결론과 좀 다른 방식으로 결론이 나. 보통 예측적 결론은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이러이러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까지 기술을 해야 돼 결론을. 네. 그런데 이제 뭐 이거를 막 하나로 몰아가지고 나쁘다, 파괴하다. 그래서 예,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과거 러다이트 운동이 그거죠. 증기가 나오고 기계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버릴 것인가, 인간을 파괴할 것인가라는 예측적 질문을 던졌는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파괴한다. 그래서 이것은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가버린 거죠. 예, 백해무기가 다 인간의 해가 된다. 가치를 막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를 막 파괴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방식이죠. 이게 어떻게 돼요?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이게 사실 종종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치가들은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선동이 되는 거죠. 선동을 그렇게 하는 거. 크리티컬 싱킹이 안 되면 거기에 그 빨려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슈와 결론이 이제 짝이 맞는지를 잘 평가한 후에는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사용된 단어나 어구 중에서 모호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슈 부분, 결론 부분, 일관성은 있구나. 살펴봤다면 첫 번째 일관성 말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안에 사용된 단어가 혹은 어구가 모호한 것이 있냐 없냐. 모호한 것이 있다면 다시 물어서 혹은 다시 정의를 해야 되겠죠. 특히 핵심 단어나 어구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단어나 어구를 모호하게 혹은 너무 추상적이게 사용함으로써 남을 속이는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와 결론에 대해서 통일성을 갖지만 그 안에 애매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단어나 어구를 굉장히 애매하게 씀으로써 받아들이는 이로 하여금 거기에 어,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들을 집어넣게 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생각도 혹은 과장된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남을 속이는 경우도 충분히 있거든요. 혹은 나와 생각이 같다고 믿었지만 추상적인 단어의 해석 차이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어,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사용하는 단어들, 너무 쉽게 사용하는 단어들,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단어들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에 빠질 그러니까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너무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익숙한 단어일수록 그 범위가 너무 크거든요. 네, 범위가 너무 크죠. 뭐 예를 들면 정의라는 것도
범위가 크고 선이라는 것도 이렇게 범위가 크죠. 이런 단어는 논쟁을 하거나 혹은 뭔가를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로 설명을 해가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체크업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단어나 어구가 애매하냐, 애매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난 다음에 이걸 먼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물어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들어가자. 자, 그러면 이유를 들어갈 때는 역시 한 두 가지, 그리고 세 가지 정도로 이유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가정, 증거, 추론을 하는데 먼저 가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건 뒤에 나오니까 이 증거 부분 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음, 자, 결론의 근거로 사용한 증거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개인적인 가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추론을 하는데 추론할 때 가정이 있어요. 혹은 추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증거들이 있는데 이 증거들을 선택하는데 개인적인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적 가정, descriptive assumption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역시 valuable assumption이 있어요. 가치적 가정. 기술적 가정은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은 세계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현재는 어떠한지,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각자의 어떤 확신, 믿음, 확신하고 있는 설명이 있죠. 설명. 자기의 설명이 있어요. 나는 과거는 이거다. 뭐 역사는 나는 역사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역사는 이렇다고 나는 뭐 믿는다, 설명한다. 뭐 이런 거죠. 이게 기술을 해요. 뭔가에 대해서. 미래는 텅 빈 공간이 아니다. 이것도 기술이죠. 기술적 가정, 디스크립티브 어선션. 이게 이제 가정이거든요. 예. 다른 하나는 이제 가치적 가정입니다. 현실이나 성취 가능성과 상관없이 세계는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는 기준.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가치적 가정이에요. 미래는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다. 예. 라는 가정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또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정을 보려. 당신의 가정은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추론을 하는데 증거를 가져오고 하는데 이 증거를 가져올 때 어떤 가정하에서 증거를 가져왔습니까? 라는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살펴봐야 돼.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에 부합하는 사실만을 선택하는 경우, 즉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정보를 선택하거든요. 증거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증거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것만 증거로 가져오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증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이렇게 되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증거가 와요. 치우친 증거가. 그래서 불리한 증거는 가져오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리한 증거만 가지고 와서 논리 추론을 구성하니까 논리는 그럴싸하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맞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무시하거나 가져오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치를 물어봐야 돼요. 당신의 가정은 어떤 가정, 기술적 가정, 어떤 가치적 가정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고 거꾸로 그걸 추적해 봐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주장을 살필 때는 겉으로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특별한 가치나 확신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이걸 이렇게 숨길 수가 있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가정인지 이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해야 돼요. 확신과 가치는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수의 선택지 중에서 객관적이고 최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차선을 선택하거나 독특한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런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조사하기 위해서는 평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배경을 탐구하거나 역할을 바꾸거나
비슷한 사회적 논쟁을 찾아보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그 글에서는 안 나왔죠. 그 논쟁은 안 하지만 다른 사례들, 이 사람이 어디에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말했는지, 다른 이슈는 또 어떻게 말했는지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중립, 객관적인 논쟁을 할 때는 선호도는 있지만 논쟁을 할 때는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가정하에서 정보를 선택한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그 객관화가 가장 많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과학과 기술이잖아요. 네. 과학적 측면에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객관적인 사실의 측면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정하에서 증거를 수집했는지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것, 자기가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스스로 가치가 자기 어떤 그 의식과 신념이 많이 들어간 어떤 가치적 가정만 가지고 증거를 수집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것을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야만이 이 사람이 쓴 증거에 대해서 아, 그래도 상당히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왔겠구나라고 우리가 평론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증거의 수준도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속인 증거의 속임수가 있느냐 없느냐도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고요. 이제 이게 이제 편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증거가 누락을 시키겠죠. 그래서 중요한 증거가 누락된 건 없느냐, 경쟁의 증거는 없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걸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 가정, 이 사람의 기술적 가정, 가치적 가정을 살펴보기가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혹은 편협한지 아닌지를 찾을 수 없다면 거꾸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든 증거, 논리 추론을 하기 위해서 들은 자기 주장을 이유를 설명하는데 든 증거들이 속임수는 없느냐? 혹은 중요한 증거, 이것도 증거가 속이지 않고 올바른 증거지만 사실적 증거지만 더 중요한 증거를 일부러 뺀 건 아닌가? 혹은 이 증거하고 경쟁하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렇게 질문해도 거꾸로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의 이제 기술적 가정, 가치적 가정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의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또 거꾸로 역추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앤포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그 증거의 수준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증거의 수준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증거의 수준은 그럼 어떤 증거가 좋은 증거냐? 이 사람이 사용한 증거의 수준이 어떠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경쟁적인 원인이 되는 증거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증거, 그 증거를 설명할 때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증거가 되고요. 당연히 속임수가 없는 증거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출처가 명확하고 분석이 명확하고 예. 실험적으로 반복해서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냐 아니냐가 이제 증거의 수준을 또 측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중요한 증거를 누락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누락했다면 이 증거는 어떻게 돼요? 사용한 증거의 수준은 낮은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증거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평론하는, 검사하는 기준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일관성. 이슈와 결론이 기술적 이슈면 기술적 결론으로, 가치적 이슈면 가치적 결론으로, 예측적 이슈면 예측적 결론으로 일관성이 있느냐? 이거는 그냥 따져보면 되죠. 그 다음에 가정 부분에서 증거가 어떠느냐? 이것도 판단하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일치성, 그 다음에 어떤 뭐 증거의 어떤 수준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고, 이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평가하느냐 기준만 알면 되는데, 사실 이제 크리티컬 싱킹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추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추론상에서 증거도 속일 수가 있고, 뭐 일관성을 흐트러뜨리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추론상의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추론상의 오류가. 그래서 크리티컬 싱킹에서 저는 하이라이트이 어디냐 보면 이 추론상의 오류, 속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론하고 인스펙션 하는 것이 크리티컬 싱킹에서 굉장히 하이라이트한, 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결론의 근거로, 이유로, 그러니까 논리 추론을 사용한 증거가 이제 논리적으로 잘 연결돼 있느냐, 이게 이제 추론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논리적으로 잘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오류 혹은 속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논리적 추론의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혹은 내가 나의 주장을, 논증을 제시할 때, 혹은 뭐 통찰의 어떤 발견들을 이야기할 때, 혹은 미래의 시나리오를 짤 때, 이 논리적 추론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짜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어, 현재 출산율을 가지고 논리적 출산율을 가지고 뭐 2300년 혹은 그 이후가 되면 한국이 사라진다. 이거는 출산율을 가지고 보면 막 그렇게 계산하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논리적 추론의 오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때에도 사실 논리적으로 예측을 하고 하는데 이 논리적으로 예측하는 부분에서는 논리적 추론의 오류가 들어가면 논리적 예측이 틀리는 거예요. 논리적 예측이 틀리는. 그래서 논리적인 시나리오를 쓸 때에 이 논리적 추론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지를 스스로 계속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찰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 이면을 설명하고 찾아낸 것을 설명하는데 이게 그때 논리적 추론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음, 그런 부분하고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쓸 수 있는 추론상의 속임수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잘못되거나 혹은 부정확한 가정에서 시작된 추론이죠. 이것을 거짓 원인 오류라고 얘기하고요.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논리적 과정이 완벽해도 결과가 틀리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논증을 반박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대방 주장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허수아비를 세워서 공격해서 결론을 내는 속임수죠. 이거 허수아비 오류라고 합니다. 허수아비 오류고요. 세 번째는 증명하려는 명제 자체를 논증의 전제로 삼거나 어, 결론이 이미 참이라는 것을 그 결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거죠. 이걸 이제 선결 문제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논리적 오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이제 미끄럼틀을 타기 시작하면 일사천리로 무조건 끝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는 연쇄 반응 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장, 미끄러운 경사길 오류. 그러니까 출산율 0.78, 지금 출산율이 0.78이니까 2300년이 되면 한국이 사라진다. 이게 이거예요. 네. 미끄러운 경사길 오르죠. 네, 이 출산율로 미끄럼을 계속 타기 시작하면 일사천리 무조건 끝까지 미끄러져 내려간다.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냥 사라진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죠. 또 몇 가지 근거만 가지고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 이걸 성급한 일반화 우주라고 하고요. 상대의 논리를 공격하지 않고 인격이나 사생활을 공격하는 것. 인신 공격 오류죠. 이건 정치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정치적 토론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진영 간의 논리 싸움에서는 사실 인신 공격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진영 간의 논리 싸움에서도 역시 어떻게 돼? 미끄러운 경사길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은 진영 간의 논리 싸움을 할 때 일부의 이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동가들이 본인이 알든 모르든, 뭐,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를 수도 있고, 이런 논리적 오류, 논리 추론의 오류를 사용해서 극단화를 시켜서, 극단화시키고, 일부의 이제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분들이, 크리티컬 싱킹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세를 규합하면서 이렇게 밀고 나가서, 격렬한 부딪힘이 이제 일어날 수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개인에게도 그렇고, 공동체에게도 그렇고, 그 그룹에게도 그렇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뭐라 할까요? 소모적이고, 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논리적 추론 오류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라고 강요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논리 추론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한 해결책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막 꼼꼼하고 너무 막 논리적으로 다 뜯어 맞춰야 되니까 이거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계속 부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이것 자체도 네, 논리적 추론은 오류로 포함됩니다. 의심스러운 권위나 대중의 감정이나 소망에 호소하는 것, 잘못된 딜레마를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 추론의 오류죠. 자, 그러면 몇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짓 원인의 오류,
있습니다. 이 거짓 원인의 오류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게 이제 거짓 원인의 오류예요. 예. 배가 떨어지는 것하고 까마귀가 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거짓 원인의 오류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아니 땡 굴뚝에서 뭐 연기 나르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짓 원인의 오류로서 이제 그렇게 묶어 가지고 논리적 추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어, 논리적인 이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거짓 원인의 오류. 사실 이것도 많이 빠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우연하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논리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원인 결과로. 근데 이거는 우연하게 까마귀가 날면서 배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한 일치인데, 그럼 다른 데서 까마귀가 또 날면 배가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현상이 우연하게 포착이 됐는데,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이걸 어떻게 돼요? 원인과 결과로 묶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원인의 오류. 이걸 이제 논리적 근거로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가 있습니다. 체벌 금지는 자녀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혹은 체벌 금지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체벌 금지든 자녀 교육이든지 그 이슈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공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세워놓고 다른 것을 세워놓고 그걸 공격함으로써 이것을 어, 관철시키는 즉 체벌 금지는 그 자체로서의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 교육을 포기하라는 말이냐라고 허수아비 다른 이슈를 세워놓고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내가 체벌을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요소고요. 선결 문제의 오류 대표적인 이런 거죠. 그 사람은 나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결 전제가 그 사람이 나쁘다는 선결 전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쁘다라는 것은 참과 거짓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선전제를 참과 거짓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 사람을 나쁘다라고 가치 규정을 해놓고 그래서 그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선결 문제 오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사실 어, 정치에서 많이 일어나죠. 나는 저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은 모든 거 다 틀렸어. 막 이게 선결 문제 오류예요. 이거는 가치의 영역이지 논리 추론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크리티컬 싱킹을 할 때는 가치적 생각은 선호도의 문제니까 그거는 따로 해야 되는데 이 크리티컬 싱킹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크리티컬하게 비평적으로 또 인스펙션 하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돼요? 가치적인 판단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마치 논리적인 것처럼 그 가치를 논리로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결론을 유도하거나 결론을 강요하는 그런 이제 어, 상황들이 나오죠. 이게 선결 문제의 오류입니다. 미끄러운 견학길의 오류 아까도 설명드렸죠.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안락사를 허용하면 인류의 대량 학살이 일어난다. 마치 그런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너무 과장한 거죠. 계속 그렇게 되지 않죠. 미끄러운 경사길의 오류입니다. 사실 이 미끄러운 경사길 오류가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어떤 하나를 가지고 과대하는 거죠. 이거 하나 활용하면 다 끝나버린다. 이거 하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특별히 예측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측을 할 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거 뭐냐면 미끄러운 경사길은 그냥 하나가 탁 지금 굴러 떨어지면 그냥 멈추지 않고 저 끝까지 가버린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미끄러운 경사길이니까 아무도 제어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미끄러운 경사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실제는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는 거죠. 중간에 점점 그 뭐든지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가 있다라는 거죠.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 근데 이제 그것을 모두 생략해버린 거죠. 그것을 다 비약해버리고 그냥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의 어떤 그 결론을 내어버리는 이런 이제 오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미끄러운 경사길에 오류가 있는지 누군가 주장할 때, 이걸 이제 어, 어떻게 이제 뭐 속담으로 하면 침소봉대 이렇게 할 수 있죠. 어, 그런 굉장히 극단적 과장을 이제 뭐 하는 거.
대표적으로 예측 중에서도 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하면 인간의 99.9%는 할 일이 없어진다. 이건 전형적으로 미끄러운 경사길의 오류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왜냐? 실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실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과장했다. 너무 그거 하나의 변수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논리 추론 오류입니다. 그다음에 성급한 일반화 오류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이게 이제 성급한 일반화 오류.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인신공격의 오류. 저쪽 땅의 주장은 들어볼 필요도 없다. 무조건 틀리다.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인신 문제들을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모든 주장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 네, 모두 틀리다고 싸잡아 버리는 것. 인신공격의 오류. 대중의 오성하는 오류도 있어요. 30%의 사람이 지지하니까 그 사람의 말은 참이다. 뭐 이런 거죠. 네. 완벽한 해결 찾기 오류도 말씀드렸죠. 그 해결책이 해당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채택하면 안 돼. 해당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 해결책이 나와야만 채택해야 돼. 너무 완벽한 거. 근데 이거는 왜 오류냐면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한 걸 찾을 수 없는데 완벽한 걸 찾기 때문에 오류가 돼요. 그래서 뭐 사실 이 부분도 가끔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다른 요소들은 이제 네 번째로 결론을 근거로 사용된 증거가 통계적 속일수가 없는지도 여러분이 또 부가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통계 숫자 증거는 듣는 이에게 과학적인 착각을 일으킨 힘이 있죠. 그러니까 증거를 속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통계 도출 방법, 뭐 사용한 샘플 등에 따라서 혹은 기준 서로 비교하는 기준점, 즉 분모를 교묘하게 틀리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서 현실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 자체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해석에 따라서 혹은 통계를 뭐 숫자를 비교하는 기준을 약간 틀리게 만듦으로써 대중을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 정보 일부를 숫자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스코어는 뭐도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스코어도 비교를 해봐야 돼요. 통계 정보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속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통계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통계가 거짓말을 하는 때를 잘 모르고 사용하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거고요. 결론의 근거로 사용한 근거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가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신의 주장이나 제품을 극대화하려고 의도적으로 경쟁 원인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상대방 경쟁사에 좋은 것은 말하지 않고 나쁜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쁜 건 얘기하지 않고 좋은 것만 얘기하는. 근데 이제 이게 뭐 마케팅에서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숨겨진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증거, 원인을 발견하면 이 증거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주장은 A에게는 도움을 주지만 B에게는 불이익이 된다는 식의 경쟁 원인을 찾아보면 균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결론의 근거를 사용한 증거 이외에 반드시 거론될 증거가 빠진 것은 없는지 아까 제가 증거의 수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결론의 근거로 사용한 증거에서 또 다른 결론을 유도할 수 없는지도 간파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또 다른 결론은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 결론이 하나냐, 아니면 또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느냐, 결론을 여러 개를 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말은 결론이 여러 개가 낼 수 있는데, 결론을 여러 개로 낼 수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면 마치 그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그 결론으로 끌고 가는, 예, 다른 선택지도 있는데, 예, 다른 선택지도 있는데 그 선택지를 없애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지 없는지를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 혹은 평론적 사고, 검사적 사고에서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크리티컬 싱킹에 관한 기본적인 겁니다. 뭐 사실 어렵지는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떨 때는 어떤 것을 점검해 봐야 되고 사고로 다 그런 거예요. 예. 어떤 순서로 검증을 해봐야 되고, 혹은 거꾸로 그 훈련되면 어떤 순서로 내가 만들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잘 모르고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아, 똑같이 글을 읽어도 크리티컬 싱킹 훈련이 안 되면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못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제 읽었던 신문을 이런 식으로 읽어보셨는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크리티컬 싱킹으로 읽으셨냐라는 거죠.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도 팩트와 스코어를 보라고 제가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강조를 하고 또 그걸 쪼개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팩트와 스코어를 보는 것과 이건 이제 논리 그것을 가지고 이제 논리를 구성하거든요. 글을 구성한단 말이죠. 이때의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거 이거는 물론 이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도 팩트와 스코어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불편하겠지만 사실로 구성된 다 출처가 있고 사실로 구성된 글이라도 예, 거짓이 들어가 있지 않는 글이라도 사실적 증거가 들어가 있는 글이라도 이걸 논리적으로 구성할 때 잘 맞았는지 오류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게 이제 비판적 사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만을 아는 사람은 그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거의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거치지 않는 의견은 공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적 사고 이외에도 몇 가지 논리적 사고를 더하면 통찰력에 도움이 됩니다. 논리적 사고는 관계의 일반적 특성과 지배적 법칙을 논리적 형식에 부합하는 추리나 판단을 통해 정해진 절차나 체계를 따라 단계적으로 하는 사고 기술이죠. 대표적 논리적 사고 기술은 연역법, 균합법 있습니다. 연역법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표현적으로 이끌어내는 사고 기술이고 균합법은 현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를 지배하는 기본 법칙, 보편적 원리, 직접 원인을 밝혀내는 거죠. 균합법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단계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현상 자료를 준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준비된 자료를 정리하여 비슷하거나 같은 것끼리 묶어서 사례표를 만드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례표를 근거로 삼아 비슷하거나 같은 것들 속에 있는 기본 법칙, 보편 원리를 밝혀내는 추론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가 크리티컬 싱킹에 대해서 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싱킹은 비판적 사고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번역해 쓰지만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제 평론적 사고, 인스펙션, 검사적 사고다. 그래서 내가 글을 볼 때 내가 스스로 평론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검사적 사고를, 그러니까 나의 평론이란 말은 의견을 가지고, 내 의견을 가지고 평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논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맞춰봐야 될 부분들을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고 인스펙션해서 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글을 이제 읽는 것이 팩트와 스코어만 추려서 읽는 것,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추려서 읽는 것, 그 다음 단계의 기술임을 여러분 쉽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구성된 것들이 논리적으로 엮여서 연결점을 만들어서 글이 구성되는데, 논리가 구성되는데, 추론이 구성되는데, 그 구조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살펴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판적 사고, 평론적 사고, 검사적 사고, 크리티컬 싱킹을 잘 하시면 또 신문을 읽는데, 글을 읽는데 한 차원 또 다른 어떤 그 실력 향상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꼭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꼭 기억하시고요. 어, 숙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그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요새도 이제 오늘도 보니까 뭐 어제도 보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국민연금 고갈의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저는 이 부분이 정부 제가 느낌 그래요. 제가 이제 크리티컬 싱킹을 해보면 정부는 정부에 유리한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MZ나 젊은 세대들은 그들에게 불리한 것을 얘기하고요. 전문가들도 약간의 노선에 따라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싱킹은 이쪽 저쪽 얘기를 가져와서 종합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다음번 이제 두 번째 강의, 1월 두 번째 강의가 이제, 내일이 아니고, 화요일 31일 날 하거든요. 근데 이틀 뒤에 이제 할 텐데, 저녁 9시부터, 합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반까지 하는데, 이때 이 사이에, 국민연금 문제를 가지고, 비판적 사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뭐,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증거 제시하는
A라는 주장을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여기에 추론상의 오류는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성을 가지고 이 이슈에 대해서 음, 여러분들이 좀그 크리티컬 싱킹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숙제로 드릴 테니까 신문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또 그것을 또 꼬리에 꼬리에 물듯이 또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서 나름대로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 그것의 그 월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기술한 거,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혹은 논리 전개를 한 거,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하나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크리티컬 싱킹에 대한 숙제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하고 오시면 또 제가 그때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크리티컬 싱킹 한 것을 가지고 또 설명을 이 또 요 틀에 맞춰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가지고 오시면 여러분이 하셨던 거 제가 한 것에 어떤 이제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 공부가 잘 되시겠죠? 그래서 그걸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두 번째 강의는 31일 날 이틀, 3일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